네, 안녕하세요. 재정형외과 서희수 원장입니다. 오늘 비욘드에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진료를 보다 보면 환자분들께서 "아이고, 서 원장 왜 이렇게 바빠? 얘기 좀 더 해 줘."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정말 바빠 가지고 이 상담을 드릴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마침 오늘 비욘드 채널을 통해서 이 협착증 치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자세히 풀어 드릴 이런 시간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이 척추관 협착증 치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환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한 일곱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와 봤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네. 먼저 이 첫 번째로 질문하시는 내용인데요. 이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 디스크와 어떻게 다른 병인지, 같은 병인지 어떤 병인지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먼저 이 환자분들 오셔서 "협착증입니다. 이런 치료가 필요하세요." 하시면 "아, 그게 디스크인가요?"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허리 디스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바로 디스크의 해부학적 구조예요. 오른쪽 그림은 안에 이 크림이 잔뜩 들어있는 크림빵입니다. 외국에서는 이 도넛, 크림이 들어있는 도넛의 비유를 하곤 하는데요. 이 디스크 안쪽에는 수액이라고 불리는 말랑말랑한 물질이 들어가 있고요. 이 수액을 감싸고 있는 두꺼운 저렇게 이 회색으로 보이는 섬유균이라는 인대가 있습니다. 즉 내부의 말랑말랑한 물질이 섬유균이라는 두꺼운 인대에서 둘러싸여 있는 것이 바로 정상 디스크 구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처럼 제가 나쁜 자세로 이렇게 앞으로 숙이는 자세를 오래 하고 있거나 갑자기 운동하다가 다치는 경우 있잖아요. 이때는 디스크를 감싸고 있는 인대가 찢어지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이 빵에 구멍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디스크 내부의 수액이라는 물질이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급성 질환이 바로 허리 디스크, 다른 말로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척추관 협착증은 약간은 달라요. 협착증도 물론 디스크의 퇴행과는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급성 질환이 아닙니다. 우리 나이가 들면은 디스크도 퇴행이 되면서 이 뒤로 이렇게 신경이 있는 쪽으로 밀려나게 되고요. 이 뒤쪽의 후관절이라고 불리는 척추 관절도 바디가 굵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뒤쪽 황색인대란 인대도 두꺼워지게 되거든요. 위의 그림을 보시면은 정상이고 아래가 협착증 환자분의 그 사진인데요. 위에는 구멍이 뭔가 뻥 뚫려 있지 않습니까? 신경관이 이렇게 구멍이 널찍함치 뚫려 있는데 아래는 아래 사진을 보시면 이 디스크도 튀어나와 있고 뒤쪽의 후관절도 두꺼워지면서 이 구멍이 이렇게 좁아지는 겁니다. 답답하겠죠? 마치 즉 이 협착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 자체가 좁아지면서 신경의 이 목이 졸리는 증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약을 해 볼게요. 허리 디스크는 신경관 자체는 정상인데 디스크가 급성으로 손상되어서 신경을 탁 자극을 해서 이 통증을 일으키는 병이 되겠고요. 척추관 협착증은 그렇게 급성으로 이루어지는 병이 아니라 나이가 드시면서 노화로 신경관이 좁아져 신경에 압박을 받는 질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환자분들 오셔서 딱 이 진료실 의자에 앉으시잖아요. 다들 첫 마디 하시는 게 있으세요. "나 걸을 때 이 가만히 있을 때는 안 아프다. 그런데 걷거나 좀 오래 서 있으면은 다리가 저리고 엉치가 빠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다는 것을 많이들 강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일반적인 병은 가만히 있거나 움직일 때 다 아파야 되는데 왜 협착증은 걸을 때만 이 저린 증상이 나타날까요?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정상 인체는요. 이렇게 있을 때는 신경관이 조금 넓어집니다. 그런데 걷기 시작하면 이 중심을 잡아야 되잖아요. 걷기 시작하다 보면 몸이 자연스럽게 뒤로 이렇게 젖혀지게 돼 있어요. 이 자세가 되면은 뒤에 넓어 있던 신경관이 좀 좁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정상 성인은 신경관이 얼추 좁아져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협착증으로 이미 신경관이 아슬아슬하게 유지가 되던 분들은 이 뒤로 젖혔을 때, 허리를 뒤로 젖혔을 때 조금이라도 좁아지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허리를 뒤로 젖히면 신경관이 이 디스크에도 압박을 받고 뒤에 인대도 쭈글쭈글해지면서 좁아져 신경이 눌리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 발에 딱 맞는 신발 있잖아요. 평상시는 괜찮죠. 그런데 두꺼운 양말 신고 그 딱 맞는 신발 신으면 어떻습니까? 발이 너무 아프겠죠. 협착증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로 젖히는 자세, 즉 오래 걷거나 오래 서 있는 자세가 되면 신경관이 좁아지면서 아픈 그런 다리가 저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때는 본능적으로 몸을 앞으로 숙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신경관이 해부학적으로 일시적으로 조금 좁아지게 되면서 숨통이 트이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로 의학용어로 간헐적 파행이라고 합니다. 간헐적, 그러니까 띄엄띄엄 걸음이 불편해진다 해서 붙은 용어인데요. 이 걸을 때 자연적으로 신경관이 좁아지다 보니까 척수신경이 압박이 돼요. 그러면 신경에 가해지는 영양분이 공급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마치 8차선 도로가 2차선 도로가 되어서 교통 정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에 영양 공급이 안 되어서 걸으면 걸을수록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앉아서 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환자분들께서 물어보실 수 있죠. 이렇게 다리가 저릴 때는 그럼 참고 걸어야 하나요? 아니면은 아예 걷지를 말아야 하나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내가 한번 참고 걷겠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내가 협착증을 이겨보겠다 하시고 걸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경 손상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양실조 환자가 밥을 먹지 않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계속 마라톤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날 수 있죠. 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야 조금 버티겠지만 영구적으로 신경이 손상되어 마비로 인한 보행 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요. 여기서 더 진행을 하면은 대소변 조절이 안 돼요. 이 소변이나 대변이 나오거나 갑자기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대소변 장애까지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참고 걸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아예 안 걸으면 집안에만 있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집안에만 있거나 혹은 전동차 있잖아요. 전동차로만 이동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어르신들 근감소증이란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몸은 적절히 사용을 좀 해줘야지 근육이 유지가 돼요. 그런데 아예 걷지 않으시면 허리나 골반 근육이 이 중심 근육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척추에 지탱이 안 돼요. 척추를 지탱하는 구조는 뼈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뼈 이외에도 이 근육들이 잘 받쳐줘야 되는데 이 근육들이 지탱이 안 되다 보니까 척추가 나중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한 통증 및 보행 장애까지도 올 수 있는 것이에요. 아이고 참 어렵죠. 아파 죽겠는데 걸을 수도 없고 안 걸을 수도 없고 마치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처럼 걷느냐 안 걷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협착증 환자분들 어떻게 걸어야 효과적일까요? 간단합니다. 조금 짧게 걷다가 저리면은 좀 쉬었다가 다시 걷는 거예요. 이렇게 좀 걸었다가 쉬었다가를 반복하셔서 나눠서 걷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너무 안 걸어도 안 되고 적당히 걸어서 증상이 생기기 전까지만 좀 적당히 걸어서 이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것이죠.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한 10분 걸으니까 좀 다리가 저리고 아프네. 이때는 참지 마시고 잠깐 쉬세요. 한 2-3분 정도 쉬셨다가 다시 걸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30분 정도 이상 한 목표를 갖고 걸으시면은 충분히 근감소증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물론 30분 이상 걸어도 내가 나눠서 30분 걸었는데 아프지 않다. 그럼 1시간, 2시간 총합으로 하루에 총합으로 최소 30분 이상 걸었는데 안 아파. 그러면 나눠서 2시간, 3시간도 충분히 걸으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제가 강조드릴 것은 또 걷는 자세예요. 제가
이 평상시에 환자분들께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협착증이든 뭐 디스크든 정상이든 항상 양반 자세를 유지하세요인데요. 옛날 양반들 자세 어떻습니까? 이 사극 드라마 보면 벌써 뒷짐 딱 지고 이 턱을 딱 들잖아요. 그래서 허리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에헴 하면서 이렇게 걷지 않습니까? 이 허리를 뒤로 살짝 젖히는 자세를 유지하시는 것이 척추 정렬을 올바른 그 S라인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리 건강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협착증 환자분들은 예외가 있습니다. 좀 걷다가 계속 내가 뒤로 허리를 젖히면 이 척추 신경관이 아까 좁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양반 자세를 고집하시면 이 신경에 이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조금 우리가 살다가도 조금 힘든 일이 온다. 그러면은 맞서 싸우다가도 좀 소나기 피하는 것처럼 살짝 이렇게 숙여야 될 때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생이나 이 척추 협착증이나 똑같아요. 걷다가 너무 내가 다리가 저리고 아프다. 그러면은 마트에서 이 카트 미시는 자세 있잖아요. 살짝 앞으로 몸을 숙이세요.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이 신경관이 넓어지면서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런 원리를 응용한 운동법도 있어요. 바로 인사 스트레칭이라는 운동인데요. 우리가 인제 걷다가 이 평상시에 걸을 때는 양반 자세로 이 허리를 꼿꼿하게 하시고 걸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리가 저려오기 시작한다. 이 좀 감각이 상하거나 이 하지, 이 엉치나 이쪽으로 좀 무거운 느낌이 오고 벌써 신호가 온다라는 느낌이 드실 때는 일단 멈추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멈추신 다음에 아픈 다리를 뒤로 하고 안 아픈 다리를 앞으로 하셔서 뒷짐진 자세에서 몸을 살짝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숙여 주시는 거예요. 한 뭐 90도까지는 아니래도 보시는 정도 인사 이 큰 절 하는 것처럼 인사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구부린 채로 한 3초 정도 버텨 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세시고 다시 일어나시는 동작. 이것을 한 10번 반복하시면 신경관이 넓어지면서 이 영양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신경이 막 목이 졸려 가지고 영양 공급이 안 됐었는데 신경관이 넓어지면서 영양이 그쪽으로 내려가니까 다리가 저린 증상이 풀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협착증 치료 환자분들도 평상시에는 이 양반 자세를 유지하시되 걸어서 하면서만큼은 조금 인사 스트레칭을 유념하셔라.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벌써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제일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이 막 환자분들 이미 진료실 문 열고 들어오실 때 얼굴이 잔뜩 상기되어 있습니다. 이 MRI를 어디서 찍으셔서 딱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MRI 검사를 해 봤더니 신경관이 꽉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듣고 인제 막 걱정돼서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번 제가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MRI 검사 사진인데요. 왼쪽 오른쪽이 같은 분의 이 MRI 검사인데 이 그림에서 하얗게 보이는 통로가 바로 신경관입니다. 이 신경관이 앞쪽에 디스크로 인해서 딱 막혀 있어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제가 요 자리 여기가 하얗게 뻥 뚫려 있어야 되거든요. 요 단면을 갖다가 오른쪽에서 다시 풀어 본 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많이 막혀 있죠. 내 허리가 저렇게 막혀 있다. 좀 심란해지지 않습니까? 빨리 뭔가를 해서 이 수술을 해서 탁 뚫어 줘야지 시원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MRI 상에서의 협착의 정도와 증상의 심한 정도가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일본의 한 유명 대학병원에서 연구를 해 봤습니다. MRI 상에서 정말 협착이 심한 고도 협착증 환자분들을 다 이 MRI 이 증상을 체크를 해 봤더니 80%가 넘는 환자는 증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MRI 검사로만 보면은 이분들은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80% 이상이나 증상이 없다. 과연 이분들 수술이 필요할까요? 아니겠죠. 또 한 가지는 길가에 걸어 다니는 60세 이상 증상이 없는 분들을 무작위로 선별을 해요. 그래서 MRI를 찍었더니 세상에 80% 이상이나 이 중등도 이상의 협착이 발견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만약에 MRI로만으로 수술을 결정한다면 지금 이 시청하시는 60세 이상 분들의 열의 8명 이상은 수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말이 되지 않죠. 맞습니다. 이 MRI 상에서 협착의 정도가 증상과 연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MRI만으로 이 어떤 수술을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좀 성급한 결정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고 싶은 것이 제 포인트고요. 어 이 수술의 결정은 때문에 MRI 검사만 가지고 하지 않고 초음파로 혈류 상태도 봐야 되고 얼마나 걸을 수 있는지 증상도 봐야 되고 환자분의 나이도 봐야 되고 또 이 환자분이 어느 정도까지 운동을 좀 원하시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하버드 대학병원에서 최근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하버드 대학병원에서 한 발표이니만큼 그래도 공신력이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MRI 검사는 구조적인 문제를 확인하는 보조 수단이에요. 즉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MRI 상에서 협착이 심하다고 해서 바로 수술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벌써 많이 왔네요. 벌써 5번째 질문입니다. 7가지 질문 중에서 5가지, 벌써 5번째 질문인데요.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께서 수술을 결정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잖아요. 수술의 어떤 두려움, 공포보다도 내가 너무 통증이 심하면 완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거는 뭐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은 꼭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죠. 내가 이 정말 이 시간과 비용 있던 위험을 각오하고 수술대 위에 오르면 완치가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정말 절절하게 좀 그 환자분들의 어떤 고통이 느껴지는 질문인데요. 여기서 제가 "완치가 됩니다." 말씀드리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척추관 협착증은 엄밀히 말하면 질병이 아니에요. 바로 노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혈압이나 당뇨처럼 관리하는 병이지 완치가 되는 병이 아니거든요.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완치되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마찬가지로 협착증도 자연적인 노화로 인해서 아픈 것이기 때문에 완치되는 병이 아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환자분들 "아유 그럼 완치되는 병도 아닌데 너무 실망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 이유는 수술을 해도 뭐 시술을 해도 어떤 치료를 하든 간에 완치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성급하게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수술은 장점도 있지만 분명히 후유증이나 합병증도 저희가 어느 정도 각오는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완치되는 병이 아닌데 완치를 기대해서 수술했다가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생기면 너무 의사와 환자 모두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술은 신중하게 결정하셔라라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완치가 안 된다고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관리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먼저 이 환자분들께서 또 많이 물어보시는 수술을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수술들로 완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면 도대체 어떤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있길래 수술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지 바로 이 점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황색인대 절제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 하는 수술이에요. 이 황색인대란 것은 척추신경관의 뒤쪽에서 척추뼈를 딱 양쪽에서 잡아주고 있는 아주 두꺼운 인대입니다. 정말 두꺼워요. 이 인대가 인제 나이가 드셔서 협착증이 되면은 디스크 공간이 이렇게 디스크 간격이 좁아지게 되거든요. 그럼 척추뼈와 뼈 사이가 좁아지게 되면서 인대 자체가 두꺼워지는 것이 아니라 쭈글쭈글해집니다. 마치 커튼 이렇게 접는 것처럼 쭈글쭈글해지면서 이 앞에 있는 신경을 누르게 돼요. 그래서 이 협착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황색인대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뒤에서 누르는 인대, 그 접혀 있는 인대를 제거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편해지죠. 그런데 이 장기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이 황색인대는 척추를 지지하는 이 지탱하는 구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지탱하는 구조물인데 이게 인제 신경을 누른다고 해서 제거를 한다면
척추가 어떻게 될까요? 불안정해집니다. 점차 이 시간이 지나면서 척추가 흔들흔들해져서 나중에는 이 불안정한 척추를 고정을 해야 되는 유압 수술이 필요할 수 있게 돼요. 이런 빈도가 높기 때문에 황색인대 절제술은 좀 결정을 하시기 전에 조심하셔라. 이렇게 꼭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 인대를 절제한 다음에 인공인대로 인대를 재건해 주는 방법도 종종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종종은 아니지만 간혹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황색인대를 대신해 줄 만한 인공인대가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황색인대는 함부로 절제하거나 재건하는 것은 좀 척추 지탱에 매우 중요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셔라 하고 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다음 수술로는 척추 유압 수술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유압 수술, 바로 뼈와 뼈를 이 나사로 고정을 해서 딱 고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좁아져 있는 신경을 척추 나사로 고정하면서 넓혀줘요. 강제로 넓혀주고 사이에 이 어떤 금속물을 집어넣어서 이 척추뼈가 주저앉지 않도록 강제로 나사로 이렇게 넓혀주는 그런 수술인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확실하게 좀 되는 거 아니냐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너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수술을 하면서도 좀 확실하게 신경관이 넓어지면 좋겠는데요. 장점은 이 좁아 있던 구멍이 나사로 확 억지로 넓혀주는 거기 때문에 넓어집니다. 그래서 증상이 완화될 수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재수술의 위험이 올라가게 돼요. 이것을 인접마디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인접한 마디에서 이 이 디스크가 빨리 망가지게 되어서 결국은 윗마디와 아랫마디를 계속 더 수술을 하게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처음에는 두 마디 수술을 했는데 바로 옆에 그림 보시면 한 마디가 더 올라갔어요. 나중에 재수술을 해가지고.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허리뼈가 5개거든요. 우리 손가락도 5개지 않습니까? 이 5명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녀석이 속을 썩여요. 그래서 아유 이놈들 너희들은 일도 하지 말고 저기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해서 딱 두 마디를 고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5명이 하던 일을 3명이 열심히 하게 돼요. 아이고 이 둘이 벌 받고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머지 3명의 불만이 극에 달하겠죠. 그래서 파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마디 고정한 윗마디와 아랫마디가 같이 일을 안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을 인접마디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이때는 여기만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윗마디도 고정하고 아랫마디도 고정하는 그 마치 기찻길을 내야 되는 것 같은 큰 수술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척추 이압 수술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강조하는 이 원칙이 있습니다. 협착증 치료의 원칙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을 편하려고 내일을 희생하지 말자입니다. 내가 너무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정말 일상생활 좀 불편하고 이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누구나 빠른 치료를 좀 받고 싶지 않습니까? 빨리 치료해서 일상으로 복귀하고 싶은 마음에 수술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수술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는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되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술이 장점도 있지만 분명한 단점도 있기 때문에 오늘을 편하려고 내일을 희생하지 말자. 성급하게 수술을 결정하지 말자는 뜻에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 치료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6번째 질문입니다. 서 원장, 그러면 수술을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내가 이해를 하겠다. 그러면 뭐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느냐?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수술 말고는 다른 방법 뭐가 있을까요? 간단한 자세 교정, 주사나 재활도 있겠지만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두세 군데 병원 돌다 오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 자세 교정하세요. 좀 양반 자세 유지하세요 하면은 내가 그 말 들으려고 왔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권유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시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술과 수술의 차이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수술은 절개를 해서 내시경을 넣든 이 칼로 찢든 이 뭔가 제거를 하고 뭐 이렇게 좀 복잡한 이 과정을 거친다면, 시술은 절개하지 않거나 최소 절개만 통해서 미세한 도구를 넣어서 안에 이 치료를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시술을 해도 결국 수술하는 거 아니냐? 별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자, 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전에, 시술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증을 완화하는 시술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시술이 있어요. 최근 많이 하는 신경성형술이라는 시술이 있는데요. 이 신경성형술은 이 꼬리뼈 쪽에 미세한 그 철사 같은 걸 넣어서 스테로이드 약제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 염증이 있는, 협착증이 있는 부위에 이 스테로이드 약제를 넣어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시술이거든요. 뭐 신경성형술,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안 들어보신 분이 없으실 거예요. 문제는 이 신경성형술이 초기 질환에는, 초기 상태에서는 좀 효과가 있습니다. 협착증의 초기에는 효과가 있지만, 증상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약기운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안에 있는 스테로이드 약제 효과가 떨어지게 되면은 증상이 다시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 말고 중간 이상 진행한 협착증에서는 금방 한 몇 개월 지나면 증상이 재발하게 돼요. 이런 이유로 환자분들 사이에서는 "그 시술해도 효과 없어. 결국 수술해야 되니까 헛수고야."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술을 받는다 하더라도 통증만 집중하는, 즉 증상만 완화시키는 시술보다는 이왕이면은 구조적인 해결을 동반해 주는 원인 치료 시술을 받는 것이 좋겠죠. 원인 치료 시술, 다음 몇 가지들이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핌스 시술이 있습니다. 이 핌스 시술, 말이 좀 어려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끝이 둥근 길쭉한 바늘 같은 도구를 이 속에 넣습니다. 그냥 넣지 않고 투시 영상을 보면서 미세한 도구를 넣는 거예요, 그림에서처럼. 그래서 신경 주변에 유착되고 협착된 그 눌러붙은 조직을 박리하는 겁니다. 이 신경이 이렇게 있으면 신경관이 있고 그 사이에 때가 낀 어떤 그 염증 조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말 몇 년, 몇십 년에 걸쳐서 이 마치 심장혈관이 나이 드시면서 좁아지는 것처럼 주변에 이 유착된 조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 마치 후라이팬에 이 기름때를 벗기는 것처럼 미세한 도구를 넣어서 박리를 해주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약으로만 그 치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적인 어떤 해결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쉽게 비유를 하자면, 이 신경관이 막혀 있는데, 이렇게 좁아져 있는데 미세한 바늘 같은 도구를 넣어서 유착을 풀어줘서 이렇게 좀 유착을 풀어주는, 왜 우리 하수구, 막힌 하수구 뚫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의 시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두 번째 방법으로는 황색인대 박리술이 있어요. 이상하다. 아까 황색인대 절제술 얘기했는데 왜 갑자기 황색인대 박리술을 얘기를 하지?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이 황색인대 박리술은 이 두꺼워진 황색인대를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에서처럼 박리만 해줍니다. 그래서 신경관은 넓어지되 어떤 그 인대는 보존해주는 장점이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로 말씀드릴 것은 디스크 보건술이 있어요. 아까 맨 처음에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은 좀 다른 병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근본 원인은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입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디스크가 주저앉다 보니까 척추뼈 사이에 이 신경관의 이 간격도 좁아져서 신경이 눌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최근에는 이 디스크에 어떤 특별한 물질을 주입을 해서 디스크 높이를 원래대로 복원을 한다. 그래서 이 좁아진 신경관을 넓혀주는 디스크 복원술이라는 치료도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시술을 해도 결국 수술해야 하나요? 라는 답은 아니다. 시술도 수술처럼 치료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술로 이어지지 않는다가 답인데요. 단 전제 조건은 통증 치료가 아니라 원인 치료가 되는 시술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질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수술은 언제 필요한가요? 결국 수술을 해야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바로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 경우입니다. 마비로 인해서 보행이 안 된다든지
대소변 장애가 있는 경우예요. 이때는 신경이 SOS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내가 신경이 죽게 생겼으니까 나를 빨리 치료해라 라는 이 응급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수술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5분도 걷기 힘들 정도, 즉 화장실 왔다 갔다 하기 힘들 정도로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다든지,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비수술 치료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이상 통증에 호전이 없다. 이런 경우는 수술을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잖아요. 대부분의 협착증은 비수술 치료로 좋아진다는 것이 이 학계의 어떤 정론이에요. 최근에 발표된 이 연구가 있는데요.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아주 대규모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는 그 그룹과 비수술하는 그룹의 장기적인 결과를 추적 관찰해 봤더니 바로 차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즉 수술을 하나 비수술 치료를 하나 장기적인 임상 결과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이 응급 상황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먼저 심한 협착증을 하더라도 비수술 치료를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맺은말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요. 척추관 협착증 환자, 저희 부모님도 앓고 계셔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병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이 7가지만 아셔도 절반은 성공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내가 오늘이 너무 힘들고 아프다고 좀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관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정형외과 서희수 원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네, 너무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벌써 협착이 많이 되어도 안 아픈 상황에 많이 있어서 신기하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또 우리 나느냐 팔로라는 분께서 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MRI를 찍었는데 협착증 초기라고 하네요. 약 먹고 물리치료만으로 좋아질 수 있을까요? 자, 궁금해하시죠? 협착증 초기란 뜻은 신경이 MRI상에서 조금 약간은 막혀 있거나 증상이 조금 평상시엔 괜찮은데 오래 서 있으면 좀 아프다라는 정도의 증상이 있는데요. 결론은 약 먹고 물리치료만으로 당연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고 비용이 더 안 드는 치료가 있어요. 초기 협착증일 때는 소염제 정도는 복용을 하시고 물리치료를 받으면 당연히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자세, 올바른 자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양반 자세인데요. 평상시에 이렇게 숙이지 마시고 허리를 뒤로 약간 젖히는 이런 자세를 유지를 하셔야 디스크에 무리가 가지 않아서 협착증이 진행을 안 합니다. 진행을 안 해야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신경에 영양분이 공급이 되어서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치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협착증 치료가 올바른 자세만으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뭐 중간 이상 진행한 협착증이 자세로만 좋아진다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그렇진 않거든요. 그런데 초기 협착증 경우에는 약 먹고 물리치료 하시되 비용이 안 들고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셔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질문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응원합니다 님이 또 질문 주셨는데요. 다리 쪽 통증이 심할 때는 찜질을 해야 하나요? 냉찜질이 좋을까요? 혹은 온찜질이 좋을까요? 네, 결론입니다. 냉찜질, 온찜질 다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내가 정말 저리고 아프다 할 때는 냉찜질을 할 수 있는데요. 즉 급성기에 막 후끈후끈할 때 있거든요. 이 고춧가루 뿌린 것처럼 다리가 저리고 막 후끈후끈할 때는 냉찜질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평상시에는 온찜질이 조금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 척추 협착증은 결국은 신경이 지나가는 그 신경의 영양 공급이 안 돼서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좀 따뜻하게 우리 욕조 들어간 거나 뜨거운 물속에 들어가면 모든 우리 인체가 확장을 합니다. 혈관도 확장하고 신경관도 확장해서 이 척수신경의 영양 공급이 원활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냉찜질보다는 온찜질이 좀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인데요. 자, 신이민희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앉아서 생활하는 게 허리 건강에 많이 안 좋다고 하는데 중간중간 일할 때 하기 좋은 스트레칭이 있을까요? 네. 우리 몸이 자연히 이런 경우는 알아서 합니다. 이때 우리 앉아서 오래 하면은 막 밤새고 이렇게 하면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기지개 펴게 되잖아요. 인체가 아는 거예요. 자, 지금 시청자분들 한번 이게 계속 보고 핸드폰이나 이런 유튜브 이렇게 보고 계실 텐데 한번 뒷짐지시고 양반 자세로 이렇게 제가 한번 좀 창피하지만 해 보겠습니다. 기지개를 쫙 펴시는 겁니다. 이 자세를 이왕이면 일어나셔서 해 주면 좋아요. 앉아서 해 주셔도 좋지만 일어나셔서 뒷짐지시고 허리를 뒤로 젖히는 자세를 딱 30 초만 하셔도 정말 이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 정말 어려운 스트레칭 찾지 마시고 이것만 하시더라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질문인데요. 카자니 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혹시 허리가 긴 편이면 더 통증이 생기거나 병이 생기기 쉽나요? 다리가 짧고 허리가 긴 체형이라서요. 아유, 뭐 이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기린 있죠? 기린이 목이 엄청 길잖아요. 그런데 기린도 목뼈가 7개입니다. 이 인간도 목뼈 7개. 이 포유류 동물은 다 목뼈가 7개인 것처럼 허리가 정말 길다고 해서 더 통증이 생기거나 병이 생기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고 나는 상체가 긴 체형인데 좀 안 좋은 거 아니야? 꼭 그렇지는 않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올바른 자세 유지하시고 평상시에 너무 숙이지 마시고 허리를 뒤로 젖히는 이런 자세 유지하시면 이 내 체형과는 상관이 없다. 좀 마음 편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질문인데요. 도룡용 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어깨 양 높이가 달라서 오른쪽 어깨가 좀 더 올라가 있고 뒷목 쪽에 주름이 잡힙니다. 허리도 좀 뒤틀린 것 같은데 이렇게 체형적으로 그러면 어떤 치료나 생활 습관 바꾸는 게 필요할까요?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이 좀 거북목이라고 하죠. 더군다나 요즘 애들 뭐 사세고시라고 하는 것처럼 맨날 4살 때부터 공부를 하고 핸드폰 보고 이 컴퓨터 작업하는데 자세가 나중에 ET 같이 이렇게 자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 또 가방도 한쪽으로 매다 보면 이렇게 뒤틀리게 되고요. 척추뼈도 휘어지는 이 측만증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측만증이 돼 있으면은 척추 건강에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치료나 생활 습관 바꾸는 게 필요할까요? 자,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자꾸 앉아 계시려고 하지 마세요. 앉는 자세는 자연히 허리가 몸으로 숙여집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게 되거든요. 지금 보시는 분들 일단 일어나셔서 차라리 핸드폰 보시는 게 좋고요. 일어나 즉 앉는 것보다는 일어나는 게 좋다. 서 있는 게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고 또 고개도 숙이지 마시고 이 눈 높이를 컴퓨터 화면 모니터 높이를 좀 높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숙이거나 몸을 앞으로 숙이거나 고개를 숙이는 자세만 바꾸셔도 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입니다. 빠라밤빠빠님. 말이 좀 어려운데요. 빠라밤빠빠님. 나이가 들면은 이 근육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젊을 때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 감소가 좀 적나요? 협착증이 있어도 근육이 준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네. 우리 젊었을 때 운동 많이 하면은 근육의 총량을 불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뭐 비유가 그렇지만 젊었을 때 저축 많이 한 분들 나중에 연금 뭐 저축 금액으로 좀 이렇게 생활을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 근육이 많은 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근육이 줄어들어도 쌓아 놓은 게 많이기 때문에 근육 감소가 적습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이 적당한 이 근육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다만 내가 협착증이 있는데 이 근육이 줄까 봐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도 참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은 아파도 참고 그러시면은 신경이 영구적으로 손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협착증이 있는데 근육 운동 어떻게 하느냐? 당장 수영장, 주민센터 가셔서 수영장 끊으십시오. 물속에서 걷는 운동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아쿠아로빅 운동하시면 너무 좋고요. 나는 물 가기가 너무 싫어. 수영장 접근이 어려워 하시는 분들 평지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허리나 골반 근육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좀 걷다 쉬다를 반복하시는 그런 요령으로 이 근육 운동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많은 질문을 주셔서 또 한 가지 질문인데요. 신이미니 님이 또 질문 주셨어요. 50대 초반 남성이고
협착증으로 진단받고 약이랑 물리치료 중인데요. 잠잘 때도 허리 통증이 심해서 자주 깨요. 어떤 자세로 자야 덜 아플까요? 아마 이분은 인제 5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와 이 협착증의 어떤 경계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20-30 대에는 허리 디스크가 많고요. 40 대, 50대 넘어가면서 이 디스크가 퇴행이 되면서 협착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즉 디스크와 협착증이 같은 선상에 있는 병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잠잘 때 허리 통증이 심해서 자주 깬다고 하셨는데요. 이 주무실 때 허리 통증이 아픈 이유는 뭔가 허리에 안 좋은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너무 간단하죠. 자,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울 때 옆으로 눕는 자세는 척추뼈가 휩니다. 그래서 옆으로 눕기보다는 똑바로 눕는 것이 좋은데요. 똑바로 누울 때도 요령이 있어요. 이 다리 아래쪽에다가 이 얇은 베개 있지 않습니까? 머리 베개 정도 되는 베개를 하나 고여서 이 무릎을 조금 구부리게 되면은 허리 등 면적이 이 바닥과 딱 밀착이 됩니다. 한번 지금 해 보셔도 돼요. 무릎을 살짝 무릎 아래 베개를 고여서 똑바로 누우면 처음에는 이 엉덩이 부분과 그러니까 등 날개뼈와 이 엉덩이 부분만 닿던 허리가 이 허리 중간 온목한 부위까지 딱 바닥에 밀착이 됩니다. 그러면 닿는 면적이 넓어지면서 체중이 분산이 되게 되기 때문에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허리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똑바로 주무시되 가급적이면 이 무릎 아래 베개를 고여서 무릎을 좀 구부리셔라. 두 번째, 나는 똑바로 못 자. 난 무조건 내가 내 맘대로 자세를 바꿀 수 없잖아요. 눈 뜨고 일어났는데 난 옆으로 자 있네? 그때는 베개를 끌어안고 주무세요. 베개를 끌어안고 주무시면 골반이 처지는 것을 좀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은 뭘 끌어안고 목에다 뭘 받치고 주무셔라. 그래서 척추 정렬이 옆에서 봤을 때 골반 높이 때문에 틀어지지 않고 일자가 되도록 유지하셔라.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질문 빨리 가겠습니다. 이윤희님 말씀 주셨는데요. 협착증으로 허리가 아파서 설설 기다시피 했는데 브릿지 운동 꾸준히 했더니 통증이 사라졌어요. 지금도 매일 브릿지 운동해요. 운동이 이렇게 중요한지를 알았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우리 이윤희 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제가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브릿지 운동이 어떤 운동이냐면요. 자, 똑바로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이 양쪽 팔을 양쪽 팔을 딱 이렇게 버티시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누울 수가 없어서 못 보여드려요. 엉덩이를 딱 드는 겁니다. 마치 제가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제 뒤가 바닥입니다. 바닥으로 딱 누운 상태에서 이 골반과 엉덩이 부분을 위로 딱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허리 중심과 골반의 이 근육에 이 힘이 들어갑니다. 이 의학용어로는 광배근, 이 등 뒤쪽에 있는 근육과 엉덩이 근육, 그 둔근이라고 하는데 엉덩이 근육에 이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위가 강화가 되면은 척추를 지탱해 주는 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릿지 운동 너무 좋은 운동이니까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물 한 잔 마셔도 될까요? 항상 진료실에서도 이래요. 저는 정말 열심히 설명드리는데 환자분들 한 분 한 분은 "설명 좀 더 해줘. 소원장 왜 이렇게 바빠? 얼굴 보기 왜 이렇게 힘들어?" 제가 하루에 100여 분의 분을 1분씩만 해도 100분이거든요. 근데 5분씩 잡으면 500분. 제가 싫어서 말씀을 환자분들 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빨리 가겠습니다. 제노 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운동선수 출신인데요. 허리는 아픈데 원인을 모릅니다. 1 년에 한두 번 통증은 뭐 하루 이틀 에어탈이 소염제거든요. 소염제 먹으면 좋아진다고 하셨는데요. 백 익스텐션, 허리를 뒤로 젖히는 운동 이고요. 데드리프트를 저중량으로 꾸준히 운동하면 도움이 될까요? 예. 백 익스텐션은 허리를 뒤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젖히는 운동이에요, 뒤로. 그리고 데드리프트를 저중량으로 운동하시면 당연히 이 중심 근육, 우리 코어 근육이라고 하죠. 허리와 골반에 있는 운동을 허리와 골반 근육을 강화해 주기 때문에 척추를 지탱하는 데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허리가 아픈데 원인을 모르는 일이 너무 반복이 되잖아요. 이건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이런 운동하면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혹시 모를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척추관 협착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허리에는
후관절 증후군이란 병도 있고요. 뭐 디스크도 있고 너무나 다양한 병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병원 가셔서 이 좋은 선생님 만나셔서 정확한 원인부터 파악하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자, 또 요아이 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방에만 있으신 지가 1 년이 되어 갑니다. 최선의 방법이 있을까요? 연세가 80이 다 되어 가는데 병원에서도 그냥 주사만 하는 게 답이다. 뭐 이렇게 말씀 주시고 우측 편마비에 보행도 어렵고 발등이 차갑고 발바닥 통증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통증만이라도 경감하는 방안을 원합니다. 예, 이런 분들 하루에도 너무 많이 제가 뵙는데요. 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니까 방에서만 어르신들 70대 80대 어르신들 계속 계시거든요. 이분들 이렇게 방에만 1년 계시면은 근감소증이 일어나서 나중에는 정말 오만 가지 병이 다 생깁니다. 이런 분들 당연히 연세가 80 가까이 되시면 수술은 무리겠죠. 예, 수술 이런 경우에 그냥 통증 주사만 맞으시면은 스테로이드 약제로만 계속 버티시게 되면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도 스테로이드 주사보다는 좀 조직을 강화하는 재생 주사나 도움이 되는 주사를 권유를 드리고요. 특히 이렇게 발등에 차갑고 발바닥 통증이 있다. 그건 이미 신경이 어느 정도 좀 죽은 거예요. 물론 나중에 어느 정도 돌아올 수는 있습니다. 우리 신경이 통증이나 움직임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감각도 느끼고 온도 감각도 느끼고 다 느끼거든요. 그래서 협착증이 진행된 분들은 이 수족 냉증 같이 손발이 차갑다고 하세요. 이런 경우는 빨리 병원 가셔가지고 통증 경감을 하면서 이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는 시술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피임스 시술이나 여러 뭐 신경을 좀 넓혀주는 다양한 시술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 방문하셔서 원인 치료가 되는 시술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가겠습니다. 로버트님께서 주셨어요. 저희 외국인 환자분들도 종종 오시는데요. 이 서희수 원장님 제 유튜브 영상 중에서 디스크 보건술이라고 이제 낮아진 디스크 높이를 주사로 어떤 물질을 주입해서 복원시키는 건 물리적 강도를 버티지 못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복원시키는 건가요? 예, 말씀 잘 주셨습니다. 디스크 복원술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나이가 들거나 이게 디스크 높이 안 좋아지면 디스크가 원래는 정상 높이였다가 이만한 높이였다가 주저앉는 거예요. 쿠션, 방석 오래 놔두면은 이 방석이 납작해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원래 모양대로 되돌리는 건데요. 예전에는 이 디스크 높이를 어떤 단순히 주사는 아니에요. 이게 주사가 아니라 사실 시술이긴 합니다. 이런 물질을 주입을 해서 복원시키는 건 시간이 지나면 물리적 강도가 버티지 못해서 다시 주저앉는다고 했는데요. 미국의 코넬 대학교 병원이라는 병원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의사 면허도 있어서 미국의 다양한 병원들을 가봤는데 코넬 대학교 병원 그 미국 맨해튼 쪽에 위치한 정말 유명한 병원입니다. 이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유명한 병원인데요. 거기에 있는 교수님이 개발을 한 이 시술이에요. 어떻게 하냐? 디스크 속에다가 이 히알루론산 같은 이 디스크 내부 물질과 유사 물질을 투여를 한 다음에 그대로 놔두면은 당연히 주저앉겠죠. 우리 타이어 펑크날 때 공기 불어넣고 가만 놔두면 다시 주저앉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콜라겐이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합성된 특수 콜라겐으로 디스크의 그 틈을 메워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에 뭘 채워넣고 펑크난 타이어 안에 채워넣고 기존까지는 막을 방법이 없었는데 콜라겐으로 그걸 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낮아진 디스크가 뭘 채워놓고 팽창시킨 다음에 땜질을 하면은 당연히 물리적 강도를 시간이 지나면서 버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저는 뭐 한 30년 가까이 제가 얼굴이 좀 젊게 보이지만 연식이 좀 메이크업을 해서 그렇지 연식이 꽤 있는데요. 오늘도 공부하고 어제도 공부하고 매일 공부를 해야지만 최신 직연, 최신 의료를 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뭐 훌륭하신 또 다른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겠지만 이건 제가 이렇게 잘못 말씀드리면 또 이 말씀을 주신 선생님을 좀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계속 새로운 방법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오늘도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또망찌님께서 마지막 또 추가 질문 주셨습니다. 협착으로 운동을 하려고 헬스장에서 사이클과 데드버그나 버드독, 아까 힙브릿지 등 여러 운동을 하면은 다리가 너무 저려서 조금 쉬고 하면 다시 운동을 재개하려고 하는데
참으면서 운동을 해야 하느냐, 뭐 다른 좋은 운동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여기서 또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척추가 허리가 안 좋은 분들, 디스크가 되었던 협착증이 되었던 허리 안 좋은 분들은요. 뭔가 운동으로 뭔가를 막 풀어보려고 하세요. 요즘 뭐 달리기도 유행하고 있고 정말 다양한 운동이 있는데요. 여기서 또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협착증이나 이런 허리 질환은 운동만으로 100%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할 경우엔 디스크에 무리가 가서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이 이분의 경우 또망치님의 경우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땐 사이클 하잖아요. 몸을 앞으로 숙이게 됩니다. 허리에 제일 안 좋은 자세는 몸을 숙이는 자세예요. 무릎에는 사이클이 도움이 되지만 이 허리에는 아주 쥐약입니다. 이렇게 몸을 숙이게 되면 디스크가 압력을 받아서 납작해지거든요. 이러면 당연히 신경관이 좁아지게 되고 다리가 저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 결론, 어떤 운동 하셔도 좋은데 몸을 숙이는 운동을 하지 마세요. 뭐 잇몸 일으키기, 사이클 큰일 납니다. 디스크 터져서 병원 실려가실 수 있기 때문에 몸을 앞으로 숙이는 운동보다는 몸을 좀 뒤로 젖히는 신전 운동, 뭐 양반 자세 운동을 좀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운동보다는 평소에 올바른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이 50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이 참 50분 시간이 꽤 그래도 많다 생각 드렸는데요. 진료실에서 진료실에서 제가 느끼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막 말씀을 드리려고 처음에 어르신들 귀 어두우신 분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말씀드리다가 나중에 다다다다다닥 말씀드리면 또 이게 말이 빨라서 못 알아들으실 수 있거든요. 참 그래서 항상 저희 재정형외과 오시는 환자분들께 말씀을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제가 귀찮아서 회피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몸이 한 2개가 아니라 10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50분 시간도 이렇게 짧게 느껴지니까 참 아쉽고요. 저희 재정형외과는 이 척추와 관절에 특화된 병원인데요.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첨단 재생의료 첨단 재생의료를 좀 해도 되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공식 지정한 병원이 되겠습니다. 이 보건복지부 지정 첨단 재생의료 실시기관 재정형외과 대표원장 서희수라고 합니다. 뭐 저희 병원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병원은 이러이러한 치료를 하고 있다. 즉 시술, 수술, 주사 모두 치료를 하고 있지만 수술을 하기에는 너무 좀 무섭잖아요. 무섭죠. 사실 수술대에 저도 올라가 봤습니다만 갑자기 머리가 하얘집니다. 같은 의사인 제가 잘 아는 의사들에게 수술을 받을 때도 무서운데 환자분들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수술 안 하고 정말 내버려 두자니 괴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수술과 비수술의 어떤 그 장점을 모아서 만든 재생치료라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 첨단 재생의료를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의사 그리고 병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정형외과 서희수 원장이었고요. 이런 좋은 상담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 비욘디 의학 채널 비욘디의 관계자분들에게도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협착증 환자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 정말 오늘 힘들더라도 오늘을 편하자고 오늘을 희생하지 마시고 정말 내일을 위해서 이 좋은 올바른 자세, 올바른 현명한 선택하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